네, 안녕하세요. 번시벨러티 산불 피해 심각도 분석의 세 번째 영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 시간에 구한 DNBR, 그러니까 산불 피해 심각도를 나타내는 델타 NBR 영상으로부터 산불 피해 면적을 산출하는 그런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필요한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있고요. 일단은 DNBR.TIFF 산불 피해 심각도를 나타내는 데이터, 그 다음에 이 심각도에 대해서 이제 USGS에서 제공하는 산불비의 심각도 분류 기준을 적용한 QGIS 스타일 파일, 그 다음에 DNBR 그 재분류를 위한 테이블,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산불 피해 심각도를 재분류한 레스터를 하나 만들 건데 거기에 적용할 QGIS 스타일 파일까지 이렇게 4개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다 이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잠깐 폴더를 한번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4개의 파일이 있을 거고요. 이 파일을 가지고 한번 실습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구할 것이 산불 피해 면적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산불 피해 면적을 우리가 위성 영상으로 산정하기에 앞서서 이 그 산불 관리와 관련된 이제 총괄 정부 부처인 산림청에서 어떤 규정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의 산불 피해 면적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산불 관리 통합 규정이라고 하는 그 규정에 보시면 별표 3에 산불 발생 및 피해 보고 요령이 그 규정의 그 제33조 제1항 관련해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을 제가 캡처해서 표현한 게 아래 이 글인데 내용을 보시면 피해 면적 산정 시 현장에서 목측 또는 실측을 진행하고 이것이 어려울 시에 항공사진과 축척 2만 5천 분의 1 지형도에 의해서 피해지 경계를 표시하고 구적기 또는 격자판을 이용해서 피해 면적을 헥타르 단위로 산정하되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산정한다라고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정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산불이 났을 때 산림청에서 산불 피해 면적을 이렇게 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이 면적은 우리가 위성 영상으로부터 산정하는 산불 피해 면적보다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불 피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그 수목이 탄 지역만을 의미하진 않으니까요. 그 주변에 인공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피해가 있으면 복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림청의 산불 피해 면적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좀 넓은 이제 범위의 면적이 되겠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DNBR 기준의 산불 피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랜드셋 8호의 위성 영상 데이터로부터 추출한 델타 NBR에서 산불 피해 심각도가 USGS 분류 기준에서 1보다 큰 그 값들만을 추출해서 계산해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개의 값은 애초에 개념도 다르고 더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가 구하는 값은 실제 공시되거나 기사상에 나오는 그 면적보다는 보다 실제 수목이 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면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전 실습에서 진행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DNBR 데이터죠. 그래서 그 데이터 먼저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현재 이 분류 기준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적용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범례가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이 기준이에요. 자, 이 기준인데 이게 이제 USGS 분류 스타일 표를 참고해서 제가 스타일링을 이렇게 적용한 상태죠. 근데 실제 현재 우리의 그 DNBR 값은 스케일링 되지 않은 DNBR 레인지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이것을 10의 3승을 곱해서 이제 스케일링을 해서 DNBR 레인지를 다음과 같이 정수형으로 먼저 좀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레스터 계산기를 실행해서 그 레스터 계산기에서 현재 존재하는 DMBR 값에다가 이제 10의 3승에 해당되는 1000을 곱해서 그 결과 레이어를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생성하지 않고 레이어를 디스크에 쓰는 대신에 동적 레스터를 생성하는 그런 임시 레이어를 한번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해볼 건데요. QGIS에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상단 메뉴에서 레스터 계산기를 실행시키신 다음에 레스터 밴드를 더블 클릭하고 곱하기 1000을 다음과 같이 지정을 하고요. 여기서 레스트를 레이어를 디스크에 쓰는 대신에 동적 레스터를 생성하겠다를 체크하고 확인 버튼을 이렇게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이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 뭘 할 거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제 현재 나온 레스터의 픽셀 값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정의된 값을 우리가 USGS 분류 스타일에 맞게 이제 재분류를 해줄 건데, 그 재분류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준비했고요. 그 엑셀 파일에는 이제 민과 맥스와 밸류 이렇게 세 개의 컬럼 값이 필드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0부터 마이너스 251까지에는 이제 마이너스 2 값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재분류가 가능한 테이블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레스터 분석에서 레이어로 재분류를 실행해서 저 테이블 값을 적용시켜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어로 재분류를 한번 실행을 해 주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레스터 레이어는 방금 나온 결과값을 지정할 거고요. 요거 지금 밴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밴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급간을 포함하고 있는 레이어는 제가 제공해 드리는 엑셀 파일, 그 엑셀 파일에는 요런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엑셀 파일을 지정한 다음에 최소 급간, 최대 급간, 산출값 필드를 이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동일하고 여기서 파일 선택을 해서 이제 그 엑셀 파일을 지정해 주고요. 그러면 최소 급가는 미니고 최대 급가는 맥스고 산출값은 value 이렇게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래쪽에 보시면 범위 경계하고 산출 데이터 형이라는 게 있어요. 범위 경계는 보시면은 범위 경계는 제가 기능상에서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범위 경계는 이런 기준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준비한 테이블에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거에 맞는 걸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값이 최소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최대 이하가 되는 기준으로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값이 일치하는 범위가 없을 때는 no 데이터 값을 사용하겠다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출 데이터형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 플로트 3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int 16으로 고쳐주겠습니다. int 16이면은 우리가 마이너스 32,768에서 플러스 32,767 사이의 값을 가진 정수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지정하면 되겠고 밑에 이제 재분류된 레스터를 DNBR 언더바 RCLS로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재분류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음과 같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산불이 난 지역이고 한데 잘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 탐지를 하다 보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 개, 두 개의 화소들이 이렇게
뭘 이렇게 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노이즈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뭐 노이즈가 아닐 수도 있죠. 노이즈가 아닐 수도 있는데 보통 DMBR과 같이 변화 탐지를 할 때는 이렇게 나오는 화소들을 솔트앤페퍼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금이나 후추 뿌려놓은 것처럼 그런 노이즈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좀 제거시켜 줍니다. 제거시켜 주는데 제거시켜 줄 때의 장점은 어떤 그런 제거를 시켜주는 필터를 쓰게 되면은 산불 피해 면적이 좀 더 명확해지고 그 다음에 작은 면적 값들은 이렇게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필터를 하나 적용을 해줄 건데요. 머저리티 필터라고 하는 최대 빈도 필터를 적용을 해줄 겁니다. 이 머저리티 필터는 산불 피해 경계는 비교적 잘 보존하면서 그 노이즈에 해당되는 화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필터가 되겠고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마우스가 잠시만요. 네, 순간 마우스가 좀 안 보였습니다. 보시면은 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화소가 있어요. 요 화소 값에 대해서 우리가 머저리티 필터를 뭔가 적용해 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처음에 설정해야 주는 게 이제 커널이라는 걸 설정을 해줘요. 커널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x3 커널이 이렇게 적용이 됐습니다. 3x3 커널이 적용이 됐으면은 내가 이제 그 필터를 적용하고자 하는 화소값으로부터 주변에 이제 픽셀 하나씩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총 9개의 6개, 6개, 7개, 8개, 9개 이렇게 9개의 화소값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앙 화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현된 값이 하나, 둘, 셋, 넷, 5개 픽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현된 화소가 하나, 둘, 셋, 3개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전체 9개의 화소값 중에서 우리가 머저리티, 최대 빈도를 가지고 있는 화소값은 이 분홍색 화소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 있는 이 그 화소값은 최대 빈도값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 파란색의 화소값이 이렇게 제거가 되죠. 이 파란색의 화소값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런 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이 화소 같은 경우는 지금 3x3 필터 적용했다면 주변 화소가 하나의 픽셀 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하나의 픽셀 값으로 되어 있는 요 화소 값이 이 중앙 화소 값으로 들어가니까 요 픽셀은 사라질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필터를 이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약간 좀 그냥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좀 쉬운 말로 썼는데 이것을 좀 정의를 해보면 커널 내의 각 화소값들의 빈도를 계산해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화소값을 중앙에 위치한 화소의 화소값으로 결정하는 필터가 바로 이 머저리티 필터, 최대 빈도 필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기능은 공간 처리 툴박스의 사가 밑에 보시면 레스터 필터의 머저리티 마이너리티 필터라는 게 있어서 이걸 실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QGIS에서 다시 이렇게 필터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 사가 이렇게 필터가 나오죠. 요거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그 경고 메시지 나오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거는 제 그 블로그 글에 보시면 잠시만요. 제 블로그 글에서 사가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글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오류 메시지가 오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 에러가 아니고 워닝이에요. 이런 경고 메시지가 이렇게 발생하실 텐데 요걸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요 밑에다가 좀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 경고 메시지가 조금 거슬리는 분들은 요 메시지 따라 하시면 돼요.
참고로 지금 경고 메시지가 왜 나오고 있냐면은 QGIS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의 사가가 QGIS에서 2점대 버전이 이렇게 동반 설치가 됐었는데 현재는 7점대 버전이 동반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2버전하고 7버전은 되게 시간적으로 간격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버전에서 일부 기능이 빠지고 7버전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추가되는 기능들이 있을 테니까요. 근데 단순히 2버전이 있는 상태에서 7버전에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추가적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일부는 2버전이 아예 명칭 변경이 되든지 빠지고 다른 기능으로 통합된다든지 뭐 이런 변화가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QGIS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돼 있냐면은 사가 버전은 7점대 버전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 7점대 버전을 기능들을 설명해주는 그 설명 파일은 2점대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 파일과 실제 그 기능들이 일치하지 않아서 저런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현재 이렇게 완전하지 않다를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개발자 분들이.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고 제 블로그 글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저거를 이제 버그로 원래 그 이슈 리포팅을 했는데 현재 아직 그 이렇게 처리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저 메시지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메시지가 조금 거슬리시면 저 이제 내용을 보고 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머저리티 필터 적용하겠고요. 머저리티 필터의 그리드는 DMBR RCLS 방금 만든 그 그리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타입은 머저리티, 그 다음에 스트레스홀드가 있는데 스트레스홀드는 예를 들면은 그 최대 빈도의 임계치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30% 적용하겠다. 그러면 스트레스홀드 0.3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임계치는 뭐 별도로 뭐 이렇게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값이 이제 커널 타입이 서클이고 그 다음에 레디우스가 2 픽셀 지정하게 돼 있는데 이 픽셀 지정하면은 그 스퀘어로 따지면 5x5 이제 커널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서클하고 레디우스 2화소를 이제 준수해 가지고 값을 한번 처리해 주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클 2화소 이렇게 적용해 주고 파일 이름을 DMBR에 RCLS에 majority라고 해서 MAJ 해서 실행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사가에서 표준 데이터 포맷은 SDAT라고 하는 포맷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 머저리티 필터가 방금 전에 재분류한 레스터에 이제 적용이 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사가 버전이 7.8.2 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쭉쭉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게 이게 머저리티 필터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은 뭔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오겠네 라고 이렇게 예상하셨을 텐데 실수 값이 잔뜩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부분인데 그 경우는 아까 그 재분류 하실 때 인트 16으로 데이터형 변환을 안 해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아까보다 뭔가 경계가 더 깔끔해졌죠? 비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됐어요. 네. 통계 내기 좋은 상태로 제가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필터링 적용 전과 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좌표계 설정을 좀 해줄게요. 이걸 해주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은 사가 GIS가 QGIS랑 완벽하게 호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좌표계 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51, 86을 선택해가지고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표계가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통계를 구하면 되겠는데요. 통계는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레스터 분석을 통해서 레스터 레이어의 유일값 보고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스터 레이어 유일값 보고. 레스터 레이어 유일값 보고. 자, 여기 기능이 있죠. 요걸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입력 레이어 지정하고 밴드 번호 지정한 다음에 유일값 보고하고 테이블이 있는데 리포트와 테이블의 차이가 뭐냐면은 리포트는 HTML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엑셀과 같은 포맷으로 이렇게 변환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이제 그 엑셀 값이니까 요걸 엑셀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파일로 저장을 눌러서 embr 언더바 rcls 언더바 maj 언더바 uv라고 해줄게요. 유니크 밸류 의미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뒤에 xls x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주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주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마다 이제 개수는 픽셀 개수가 되겠죠. 픽셀 개수는 몇 개고, 그 다음에 면적은 제곱미터로 얼마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값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이걸 엑셀에서 열어가지고 이제 단위 변환을 좀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 제곱미터가 이제 10의 6승 제곱미터니까 제곱미터를 헥타르로 바꿔야 되니까 헥타르는 100 by 100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있던 값을 이제 그 제곱미터를 만으로 나눠주면 이제 헥타르 값이 될 텐데 헥타르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한번 이렇게 열어보겠고요. 여기서부터 뭐 QGIS 실습은 아니죠. 그냥 뭐 같이 한번 보려고 제가 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곱미터가 나왔고 여기다가 헥타르 필터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만을 나눠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네. 나오고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이 이렇게 정수형으로 보이게 하려면 숫자로 지정하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1부터 큰 경우에 이제 산불피해 심각도가 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썸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합쳐 보면은 2107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다음과 같이. 그러면은 산불 피해 심각도가 1 이상인 지역이 2107 헥타르라는 이제 피해 면적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 기사에 나온 면적은 강릉이 1900 헥타르, 동해가 2100 헥타르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혹시 산림청이 산불 피해 면적을 무슨 과대 해석했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위성을 가지고 정확히 그 탄 면적에 집중해 가지고 면적을 구했고 산림청의 산불 피해 면적은 아까 규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식으로 면적이 산출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지 전체를 아우르는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식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머저리티 필터를 적용해 가지고 소규모 화소들을 제거해 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산출을 했습니다. 머저리티 필터 적용하기 전에로 이렇게 산출을 해보니까 2327 헥타르가 이렇게 산출이 돼요. 그러니까 대략 얼마 차이 나죠? 이제 보면은 327에서 107 빼면 한 200 헥타르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 이제 스타일을 적용해 보면 되겠죠. 스타일은 제가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서 스타일 블록기에서
마무리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산불 피해의 심각도가 낮은 단계부터 보통 높은 단계까지의 지역이 어딘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나왔죠?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QGIS에서 산불 피해 심각도의 면적을 산출하는 부분까지 한번 실습을 해봤습니다. 예, 다음 실습에서는 이제 임상도를 통해서 이제 피해 면적을 좀 더 산출해보는, 좀 더 자세하게 산출해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